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국내 증시가 세계 증시의 동반 상승세 보조를 함께 맞추며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6.17포인트가 오른 1173.57로 마감을 했습니다. 연초부터 불어닥친 순풍에 1170선을 회복하면서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올해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센 경제 현장에서는 경인운하 착공 관련 소식과 고용 불안에 관한 국민 설문조사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경제신문이 새해를 맞아서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죠. 자, 일자리에 관한 생각들을 여쭤봤습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자, 그 결과 국민 10명 중 8분께서는 임금은 줄이더라도 직원을 감원하지 않는 일자리 나누기 도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서울경제신문 최용욱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사상 최악의 경기 위기를 반영하듯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은 거의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요즘 들어 직장에서 언제 잘릴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근로자가 54.3%에 달했습니다. 근로자 2명 가운데 1명은 실직 공포 속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셈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10명 가운데 7명가량이 나도 실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기업이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속된 회사가 현재 감원을 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직원을 줄이고 있다는 응답이 24.7%에 이르렀습니다. 4곳 가운데 한 곳의 직장은 현재 직원을 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고용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1년 후에 직원을 줄일 것이라는 응답이 23.9%에 이르렀습니다. 경기가 더 나빠지면 감원하는 회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 그러니까 대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 1년 후 직원을 줄일 것이라는 응답이 51.3%에 달했습니다. 그동안 사정이 나왔던 대기업 근로자들의 감원 공포가 더 큰 셈입니다. 이처럼 고용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사상 유례 없는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경영 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소속회사의 재정 사정이 나빠지고 있다는 응답이 59.9%에 달해 절반이 훨씬 넘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고용 불안이 크다면 이제 일자리가 차라리 없어지느니 내 임금이 줄더라도 함께 일자리 좀 나눠서 공유하자, 유지하자라는 그런 움직임과 마음이 더 클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임금 피크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근로자의 임금을 깎는 대신에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거나 정년을 늘려주는 제도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73.9%에 이르렀습니다. 응답자 4명 가운데 3명이 찬성한 것입니다. 또 임금이 깎이더라도 감원은 안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일자리 나누기, 그러니까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줄인 대신에 직원을 감원하지 않거나 혹은 신규 채용을 늘리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81.7%로 반대하는 의견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아울러 근로자 10명 가운데 7명은 자신들이 다니는 회사에 이기가 닥쳤을 때에도 고통분담을 통해 돌파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 사정상 직원을 줄여야 하거나 연봉을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어느 쪽이 더 낫느냐는 질문에 대해 직원을 줄이지 말고 연봉을 줄여야 하는 응답이 69.4%에 달했습니다. 반면 연봉은 줄이지 말고 직원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18.2%에 불과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정부와 기업에서는 이제 비정규직 보호법 관련해서 이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국민들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이 정책 의도는 좋았지만 부작용이 더 많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노동계보다는 재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을 개정하는 과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해고하면서 비정규직이 기존 일자리보다 지키기 어렵다는 응답이 50.2%였습니다.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면서 일자리가 줄었다는 응답도 30.8%였습니다. 부정적인 평가가 81%에 달합니다. 당사자인 비정규직 근로자는 평가가 더 부정적이었습니다. 비정규직 10명 가운데 9명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오히려 고용 불안이 심화됐다고 답했습니다.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을 해고하거나 채용을 기피했다는 것입니다. 당초 정책 의도와는 달리 비정규직 고용 불안을 부르면서 정부가 현행 2년인 비정규직 사용 제한 기한을 3, 4년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는 데 대해
전체 국민의 46.2%가 찬성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반대한다는 답은 34.6%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정책 방향이 어떤 게 바람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조사 결과 비정규직이 늘어나더라도 기업 규제를 완화해 고용을 창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4.4%, 장기적으로 근로자와 고용 안정을 위해 비정규직을 줄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43%로 비슷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당장 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비정규직을 줄여야 한다는 명분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경제신문 최영욱 기자였습니다. 네, 도말씀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일자리에 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조사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경인운하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인운하의 경제성이 입증되면서 정부에서 곧 착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대운하와 관련해서 연관지어서 상당히 또 논란거리가 많이 있는 그런 이슈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상세히 도움 청해 듣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김상용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정부가 경인운하를 추진하겠다고 오늘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자, 그 경제성이 입증이 됐습니까? 네, 정부는 오늘 경인운하 사업의 경제성이 밝혀짐에 따라서 경인운하 사업의 재추진을 확정했습니다. 네. 이 사업은 지난 95년 시작할 당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환경단체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하자 지난 2003년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었습니다. 결국 5년 만에 경인운하가 다시 추진되는 것입니다. 네. 이에 앞서 정부는 운하 전문기관인 네덜란드의 DHV사에 경제성 영역을 의뢰해서 비용 수익 비율이 1.76에 달해서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또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이 보수적인 잣대로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비용 수익 비율이 1.07로 나오면서 재추진을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네. 비용 수익 비율은 1이 넘을 경우에 비용 대비 효과가 더욱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비용보다는 수익이 오히려 우수해서 경인운하 사업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경제적인 효용성 때문에 이제 결국 경인운하를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때 경인운하를 놓고 대운하의 시험판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경인운하는 단지 수해 예방과 함께 물리비 절감, 교통난 완화 등 녹색 성장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운하가 완공되면 수해 예방은 물론 물류나 해소와 새로운 관광 코스로도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설치되게 될 경인운하가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의 운하가 될지 궁금합니다. 운하를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요. 네. 어느 정도입니까? 네, 정부가 확정한 경인운하 사업 계획에 따르면 경인운하의 총 길이는 18km입니다. 이 중 방수로 14.2km는 지금까지 계속 공사를 진행해 왔고요. 한강 쪽으로 3.8km만 파면 한강과 서해가 이어지는 운하가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운하의 폭은 기존 계획인 100m보다 좁은 80m로 확정됐으며 서해 쪽에 인천터미널, 한강 쪽에 김포터미널이 각각 들어서게 됩니다. 인천터미널에는 108만 제곱킬로미터, 김포터미널에는 74만 6천 제곱미터의 배후단지가 조성되고 화물창고와 분류가공 조립시설, 유통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경인운하에 투입될 선박은 종전 2,500톤급보다도 큰 4,000톤급으로 정해져 2011년 말부터 운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배가 다닐 수 있는 수심 6.3m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수로 구간에 추가 굴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적지 않은 사업을 진행을 하는 데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 것 같고요.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유발된 어떤 효과도 상당히 커야만 할 텐데 어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까? 국토부는 경인운하 건설이 총 2조 2,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인운하는 2011년 완공될 계획으로 완공 이후에는 굴포천 유역의 홍수를 예방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물리비 절감과 내륙 교통난 해소, 관광 효과 등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인운하 완공 시 경제적 효과로는 신규 일자리가 2만 5천 개가 창출이 되고요. 생산 유발 효과가 3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국토부는 또 2030년을 기준으로 해서 경인운하를 이용하는 물동량이 컨테이너 97만 TEU, 철강 75만 톤, 자동차 7만 6천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아가서 서울시가 한강 르네상스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산터미널이 완공되면 용산과 중국을 오가는 5,000톤급 국제 여객선도 운항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측은 특히 부산의 화물을 경인운하를 통해서 김포까지 수송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이
경부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와 비교할 때 1TU당 6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공사 비용만 2조 2,500억 원에 달하는 무척이나 큰 대규모 공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 주체는 누가 되는 것이고 이 자금 조달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경인누나는 기존엔 민간 사업자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수자원공사가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지난 2004년 경인누나 주식회사와 체결한 실시협약을 해지하면서 이미 집행한 투자 비용 396억 원을 경인누나 주식회사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총 투자 금액 2조 2,50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가 1조 9천억 원에 달하는 회사채를 향후 3년 동안 발행해서 자금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김상용 기자를 모시고 경인누나 관련 소식을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집전화 번호를 그대로 쓰면서 인터넷 전화로 바꿀 수 있는 인터넷 전화 번호 이동 제도가 실시가 됐었죠. 이제 한 2달여 정도 지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근데 개통률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높지가 않고 좀 저조하다고 합니다. 자,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개통률이 저조한 것인지 그 이유를 한번 전해 들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이규진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당초 기대와는 달리 개통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5일 통신사업자연합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현재 번호이동 개통 건수는 11만 5,887건으로 총 신청 건수 27만 5,713건의 42%에 불과했습니다. 번호이동 변경 기간이 5일에서 7일이 걸리는 시차를 감안하더라도 40%를 약간 넘기는 개통 성공률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물론 시행 초기라서 개통률이 아직 낮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개통률 추이를 보면 번호이동 시행 8일째인 지난해 11월 7일 15.8%에서 지난해 12월 19일 41.1%로 꾸준히 상승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이후 2일 현재 개통률은 42.0%로 40% 초반에서 정체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렇게 볼 때 5일에서 7일 시차를 고려한 개통률 추산에 봐도 겨우 절반 50%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이제 대리점에 방문만 해도 그 자리에서 바로 번호 이동이 되는데요. 한 30여 분 정도 걸리면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집전화 번호 이동은 이렇게 좀 개통률이 저조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휴대전화는 대리점을 방문하면 30분 이내에 번호 이동을 끝낼 수 있습니다. 전선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죠. 네. 내가 이동하려는 이통사에만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기존 이통사 가입이 해지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사나 전학을 할 때 가는 곳에만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사는 곳 동사무소나 다니던 학교에 전출신고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전화 번호 이동은 이 같은 자동화가 안 돼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일일이 본인 확인을 수작업으로 해야 하고요. KT 전산심사, 즉 전출신고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번호 이동은 일반적으로 고객이 신청을 하고 난 다음 통신사업자연합회 적적심사, 그 다음에 KT 전산심사, 그리고 개통 일시를 협의하고 나서 개통의 수순을 밟아서 5일에서 7일이 걸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집전화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가 또는 자녀분들이 다른 이름으로 번호 이동 신청을 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틀리게 알리는 등의 사소한 실수만 생겨도 이 신청이 무효가 되고 다시 재신청을 해서 또다시 절차를 밟아야 돼서 한참을 기다려야 됩니다. 개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또 이런 과정에서 상당수 고객들이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아예 번호 이동 자체를 포기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번호 이동을 원하는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번거로운 그런 제도 탓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개선이 분명히 좀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인터넷 전화 업계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업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1년여가 넘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졌음에도 철저한 준비 없이 제도 시행에 나서가지고 인터넷 전화 보급 확산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원부 확인만 전산화만 했어도 지금보다 개통률이 훨씬 높아졌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지난 2007년 12월 말부터 3개월 동안 실시한 인터넷 전화 번호 이동 시범 기간 동안에 신청 대비 개통률이 30%에 불과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이미 방통위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이유로 업계에서는 당초 번호 이동 예정 시기보다 반년이나 늦게 방통위가 이 제도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번호 이동 프로세스를 개선하지 못한 그런 잘못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업계는 KT 전산 심사 과정에서 역마케팅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보이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번호 이동을 하려고 신청을 한 가입자에게 KT 전산 심사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번호 이동을 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들에게 전화를 해서 유선 전화 기본료를 면제해 준다거나 인터넷 전화의 약점을 집중 홍보해서 못 옮기게 하는 그런 역마케팅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업계에서는 이를 면밀히 파악 중에 있고요. 네. 여하튼 방통위의 반성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제 가려는 손님을 잡으려는 또 그런 업계의 노력도 있겠죠. 자, 서울경제신문 이규진 기자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경제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증시 마감 시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박혜욱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감 시황 정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4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5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6.17포인트 오른 1173.57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 내내 10포인트 선을 웃돌 정도로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에는 외국인의 역할이 컸습니다. 외국인은 이날 3,349억 원 사들이며 지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나머지 매매 주체는 매도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투시는 2,000억 원 넘게 물량을 던졌고 개인도 2,468억 원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주력했습니다. 네, 자,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요? 네, 주요 매매 주체인 외국인과 투신 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순매수 기조를, 투신은 순매도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 눈길을 끄는데요. 외국인은 이날까지 4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리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유동성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국내 증시의 선진국 지수 편입이나 원달러 환율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올해는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이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지난 2007년 5월 이후 국내 증시에서 연속 순매수일이 매번 4거래일에 그쳐 이번에 그 징크스가 깨질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기업들의 부침이 상당히 심한 모양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2000년 이후 시총 20위권을 유지하는 상장사가 불과 4곳에 불과하다고요? 네, 실적보다는 테마에 따라 주가가 출렁이면서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순위도 부침이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의 집계가 가능한 지난 8년간 시총 상위 20위권을 계속 유지한 기업은 SK 브로드밴드, CJ 홈쇼핑, 다음, GS 홈쇼핑 등 4개사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코스닥 시장의 지각 변동이 심하게 발생한 것은 초창기 주도주들이 줄줄이 유가증권 시장으로 터전을 옮긴 데다 시장 자체가 성장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때그때 인기와 테마에 따라 주가가 급등나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 증시 전문가는 유가증권 시장으로 떠나는 업체가 많은 것도 코스닥 시장의 정체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오늘의 증시 상황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박혜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뉴스 단신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 물가를 측정하기 위해 지정한 이른바 MB 생필품이 연초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소주값이 6%가 올랐고 세제와 계란, 휘발유 등 생필품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실기업의 조속한 퇴출을 통해 국내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리 하향으로 가계의 이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증시 침체에도 펀드 시장이 5년 연속으로 성장했습니다. 작년 펀드 설정액은 361조로 2007년 대비 21.4% 늘었지만 증시 침체로 순자산 가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2011년에는 서해와 한강을 잇는 경인 운하가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인 운하에는 최대 4,000톤급 화물선은 물론 중국과 용산을 오가는 여객선도 운항됩니다. 네, 잠시 후 증시 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 스타 버나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블룸버그.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증시전략센터입니다. 메리츠증권의 박진 지점장, 하나대투증권의 최석훈 부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박진 지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연초 랠리라고 보아야 되려나요? 증시가 사흘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장 정리부터 한번 해보시죠. 네. 예. 먼저 SAN 시청자 여러분께 올해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기축년 소띠에 무소의 불처럼 주가가 우뚝 서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행복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드리고요. 새해 건강하시고 돈 많이 버십시오. 네. 2008년과 2009년 가교 역할을 했던 전주 세계 증시는 모두 올해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으로 화답했는데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등 남미 증시와 북유럽 증시가 대부분 5% 이상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고요. 미국 증시도 다우, 나스닥, S&P 3대 지수 모두 연 3일째 상승하며 기술적으로는 60일 이동평균선을 강력하게 상향 돌파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작년 10월 폭락 사태 이후 3개월 만에 60일선 회복이라는 의미에서 올해의 출발에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를 갖게 하는데요. 첫째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다 끝난 것이라 볼 수는 없지만 전 세계적인 부양 조치 등 각국의 발빠른 대응으로 올해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투자 심리에 안정을 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세계 경기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저금리 추세와 화폐 유동성이 마땅한 투자 제한을 찾지 못한다면 많이 떨어진 주식시장으로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수급적인 측면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난주 미국 증시에 적나라하게 나타나는데요. 특별한 호재도 없이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는 어떤 낙관적인 경기 전망이 지배하면서 다우지수는 30 종목 모두 상승한 가운데 2.9%, 나스닥은 3.5% 올랐으며 다우는 9,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 업종이 동반 상승하는 가운데 GMAC의 자동차 대출 독점권 포기에 고무된 GM이 14% 급등했고요. 유가 상승으로 고무된 원자재 관련주라든지 에너지 관련주인 엑슨모빌 등이 강세가 나타났고요. 판매 감소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주들이 상승세를 나타낸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원유, 비철 금속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졌고 달러화 가치도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국내 증시는 지난주 연이틀 상승하며 올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하락했던 증시가 12월에 소폭이나마 상승으로 마감했다는 것이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이는 국내 증시가 미국발 금융위기 한파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기술적으로 900포인트대의 이중 바닥을 확인했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등 유동성 지원 효과가 올해부터 서서히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전주말 해외 증시 강세에 힘입어 급등 출발한 후에 주변 아시아 증시 상승세와 환율 하락, 외국인 매수 등으로 강세의 기조를 이어가는 듯 했으나 기관 프로그램 매물과 개인의 차익 매물 출회로 상승폭이 둔화되며 코스피는 전일비 1.4%,
코스닥은 0.89% 상승으로 마감했으며 연 3일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의 상승폭이 컸고요. 특히 건설과 조선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으로 자산 건전성, 불확실성 해소가 기대되는 은행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조업기 체계와 회생구조조정 재협의에 들어간 쌍용차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자동차주들의 강세도 돋보였고요. LCD 패널 가격이 바닥권에 접근했다는 것에 고무된 LG 디스플레이 등 관련 종목의 상승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외국인이 3,300억 매수하며 최근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제공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반등 하루 만에 재차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네. 자, 지금 박지점장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증시는 트리플 강세를 보이면서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도 상당히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금융이라든가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등 업종 골고루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탄탄한 상승세를 보여준 그런 하루였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장에 대한 전망도 중요할 텐데요. 그건 최석훈 부장님께서 맡아주시죠. 아까 먼저 우리 박진희 실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올 한 해 모든 분들한테 축복의 이끌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내일 전망과 이제 이후 부분들은 지금 굉장히 지표상으로 안 좋게 나왔던 산업활동 동향, 그리고 수출 이런 부분들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강도 높게 나오는 이제 정책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작용하면서 네. 제한적인 주가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후에 내일부터의 장세에 이제 영향을 미칠 몇 가지 변수를 보면 우선 이제 환율이 이제 기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율 변수를 검토해야 되겠고, 다음으로 이제 유동성 흐름이 개선되면서 이제 시중의 자금 동향, 특히 금리 움직임, 그리고 이제 증시 유동성, 내적인 유동성 문제, 그리고 정책 변수라든가 경기 지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기적인 어떤 증시 방향에 영향을 미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환율을 보면 지난 연말에 이제 1260대까지 이제 종가 관리를 하면서 이제 방어를 했었는데, 연초되면서 이제 그게 풀리면서 13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점차 1300원 초반에서 지금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환율을 보면 지금 달러가 펀더멘털이나 수급적인 면에서 계속적으로 강세를 띠기에는 좀 현재 상황에서 무리가 아니냐라는 부분을 이제 들 수 있겠고, 오늘 발표됐지만 12월 외환보유고가 이제 예상 기대만큼 2천억 달러를 지켜주면서 네. 다소나마 좀 시장에 안도감을 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환율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지금 요인이 있겠지만 크게 이제 증시 압박하는 그런 요인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다음으로 이제 유동성 이제 흐름 개선에 따른 시중 자금, 특히 금리 이런 부분들인데, 과거에 이제 재무부가 계속 좀 엇박자를 보였던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이 지금 상당히 이제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 일단 물가 안정 그리고 인플레 이런 심리들이 계속 수치상으로 보면 기대가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주안점이 이제 경기 회복과 이제 금융시장 안정 이런 쪽에 지금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정부와 정책적인 공조를 굉장히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9일날 금통위에서 8일날 9일날이죠. 금통위에서 이제 금리 인하 부분과 상당히 이제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양적 완화 정책, 통화 완화 정책과 관련돼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선 9일날 이제 금통위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0.25%를 하냐, 0.5% 하나 이런 부분들은 좀 의견이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큰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문제는 이제 금리 인하에 따라서 어떤 자금의 흐름이 선순환이 되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가계나 기업으로 그런 자금이 이제 계속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차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금 예를 들어서 CD 금리는 상당히 이제 하향 안정되고 있고 4% 미만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CP 금리는 아직도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좀 어렵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에서 이제 CP를 직매입하는 방안, 그리고 이제 총액 대출 한도에서 담보물에 약소금이나 한화음 등 이제 신용증권까지 넣어주자, 이런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지금 이제 신용 등급이 굉장히 낮은 이제 신용 등급 채권 그에 대한 자금 순환을 좀 터주고,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자산 운용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경기가 굉장히 둔화되기 때문에 그 지표가 개선될 때까지는
지속적인 통화 안 하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이제 상당히 이제 흐름상에 있어서 포인트를 그쪽으로 맞춰갈 가능성이 많다. 한국은행에서 그런 게 증시는 상당히 일단은 바람직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 증시 내부 유동성 문제인데요. 12월 중순경에 이제 고객탁금이 이제 11조를 상회하면서 굉장히 이제 밝은 전망이 나타났는데 그 이후로 이제 개인들이 이제 매도를 하면서 그 고객탁금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 기준으로 9조 2,400억 정도로 한 2조 이상 감소를 한 상태인데 일단 이 부분들이 이제 개인들의 그 매도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이제 들어올 그런 시체까지 개인들의 증시 참여가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는 부분인데 네. 그리고 오늘까지 4일 연속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좀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 거기에다 이제 목요일 예정인 이제 옵션 만기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 매물, 대기 매물이 상당하다. 오늘 3,300억 이상이 지금 나왔긴 하지만 차익 매물이 나왔긴 하지만 대기 매물 또한 그 만기 시점까지는 상시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경기 지표들이나 이제 그것들이 나오고 있고 정책 부분들도 발표가 되고 있는데 우선 이제 경기 지표 이 부분들은 뭐 국내적인 어떤 지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의 이제 지표들이 우선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네. 이제 금요일 날 9일 날 예정된 그 고용 지표 이번 주에 발표될 여러 지표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가 이제 일단 뭐 어떤 식으로 발표될지는 뭐 예상이 되지만은 그 내용 부분들은 일단 기존에 쭉 나왔던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은 방향, 불안한 그런 방향으로 나와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증시에는 상당히 이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어떤 경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더라도 지금은 그 영향력은 상당히 감소한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정책적인 변수가 오히려 단기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내일 발표될 녹색 성장 그리고 고용 창출을 이제 목적으로 한 녹색 뉴딜 사업이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4대강 정비 사업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이런 관련 내용 그런 내용에 따른 어떤 그 관련주 움직임들이 오히려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경기와 이제 기업 실적이 이제 상당히 부진하기 때문에 부진한 가운데서 지금 유동성에 기반한 그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동성 장세가 지속적으로 본격하게 되기 위해서는 펀더멘탈 개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실적들의 어떤 그 호전이 뒷받침이 돼야 이제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본격적인 그 유동성 장세 논하기는 좀 시기적으로 아직도 어렵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증시 상승하는데 좀 제약적인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그 각 주요국 증시가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을 지금 아주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증시도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뭐 지난번에 돌파를 했지만 지금 이제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 지금 이제 그 단기 저점을 확인하면서 이제 고점을 돌파하려는 그런 시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이제 그 해외 증시나 국내 증시 공이 이제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약간의 그 매물이 출현된다면 단기적인 그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따라서 이제 현재 이제 중장기 그 주가 전망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좀 그리고 아직도 예측 불가능한 그 상황들이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 관련 테마주라든가 예. 구조중 수혜주 그리고 저금리 수혜주들 이런 쪽에 이제 단기 매매가 유리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 전략을 좀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 박진지 점장께서는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요? 예, 지난달까지는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테마가 그 불경기 상황에서도 좀 버텨낼 수 있는 경쟁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주에는 예. 최 부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정부의 어떤 그 공약이라든지 네. 거기 관련된 주식, 입법과 관련된 주식들에 대해서 좀 추천을 해볼까 합니다. 네. 어떤 것들입니까? 네, 뭐 현 정부의 그 4대강 정비 사업 추진 등 그 신뉴딜 정책의 수혜주인 현대건설하고요. 신규 입법 수혜주인 SK를 각각 30%씩 배정하고 현금 40%로 부여하겠습니다. 우선 현대건설을 특징 지을 수 있는 포인트는 첫 번째로 그 현재 정부의 그 올해 경기 부양을 위한 각종 정책의 최대 수혜주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공공수주의 장점을 가진 동사는 정부의 신뉴딜 정책 등 SOC 투자 확대가 기대되는 올해 가장 크게 부각될 수 있는데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25조에 달하는 SOC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매출을 사상 최대인 8조 3천억으로 잡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발전이나 송배전, 토목사업 등의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매우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타 업체들에 비해서 동사는 미분양으로 인한 부실 우려가 적다는 점인데요. 특히 대부분의 그 건설업체들이 올해 초에 도래하는 ABCP라든지 ABS 등 미분양으로 인한 그 재무적 유동성의 어려움을 예상되는 데 비해서 동사는 미분양이 1000세대에 불과하고요. 차입금 증가도 없었으면서 매출 채권 해준료도 대형 건설사 평균 2.9에 대비해서 4.1로 상당히 양호한 현금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타 업체들이 올해 그 신규 착공 등을 축소 지원하는 데 반해서 오히려 동사는 재개발, 재건축 위주의 1만 세대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안정성 및 매출 증가가 기대되고요. 해외 부문도 이미 확보한 수주 물량 외에 신규 수도 지속되는 등 업계 1위의 61억 불의 해외 수주 실적을 기록하였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세 번째로 현대중공업이 그 대우조선 인수전에서 탈락하는 것에 따라서 현대중공업이 동사에 대한 어떤 M&A 가능성도 보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현재 반등 추세에 있는 동사에 대해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정부의 SOC 집행,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지원, 부실 요인이 가장 적은 건설주로서의 부각 등 호재 속에서 2009년 예상 매출에는 8조 3천억, 영업이익은 6,280억이 기대되고요. 추정 EPS 4,578원, BPS 2만 128원을 고려할 때 목표가는 7만 5천 원, 손절가는 5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요즘 들어서 이제 건설과 조선업종 등등에 대한 구조 조정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상황이 안 좋은 기업들에 대한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상대적으로 우량한 기업들의 어떤 파이 자체가 커진다라는 점에서 이런 우량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한번 지금 정도 관심을 가질 만한 시기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진 지점장님의 포트폴리오를 들어봤고요. 우리 최석훈 부장님의 그 포트폴리오는 다음번에 시간을 또 마련해서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 시장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 스타 버너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득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나에게 맞는 재테크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에 시선 고정하십시오. 서울경제신문 경제 전문 기자가 전하는 생생한 재테크 정보 뉴스인 뉴스. 재테크 궁금증을 풀어보는 Q&A 시간. 요일별로 특화된 코너를 마련해 깊이 있는 재테크 정보를 제공합니다. 알짜 부동산 매물 소개 코너 투자 승부처 현장을 가다. 예비 창업자를 위한 길라잡이 창업 돈이 보인다. 실제 사례를 통해 재무 설계의 기본을 보여주는 헬로우 머니 코치. 떠오르는 신흥 투자처 미술품 투자를 소개하는 미술 재테크. 대한민국 대표 재테크 프로그램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와 만나십시오. 서울경제TV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을 보다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의 이모상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이 새해 들어서 1월은 미국 대통령의 이제 취임식도 있고요.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이라는 그런 또 뉴스거리도 있었습니다. 해외 시장에 출렁출렁거리는 그런 이슈들이 참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먼저 지난주 해외 시장의 주요 변동 사항부터 요약해 주시죠. 예. 일단 지난주 가장 큰 요인은 그 미국 주식 S&P 500 지수가 레인지장에 진입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차트를 우선 보시게 되면요. 이전에 한 740대까지 내려갔었습니다만 지난주에 그 기존의 어떤 밴드 상단인 920을 돌파하면서 일단 기존의 밴드권을 일시적으로 이탈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거래량 자체가 축소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의미 있는 반등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은 그 레인지권으로 진입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부분은 특히 지난 연말에 그 GM과 그리고 GM의 자동차 구입 시 대출을 제공하는 치맥 등에 대한 그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 결정, 그리고 향후 빅3만이 아닌 자동차 부품 업체들에 대한 구제 금융 자금 지원 언급 등이 시장 불안 심리를 축소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1월 5일 오늘 그 오바마 당선자와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 간의 어떤 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회담은 그 1월 20일로 예정된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취임식 직후에 바로 서명을 통해서 7천억 달러 이상의 경기 부양책을 실행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그 회동에서 구체적인 경기 지원 방안이 조금씩 시장에 흘러나오게 된다면 주식시장에는 주초의 어떤 반등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그 고용지표에 대한 우려감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금리라든지 주가의 반등 움직임 자체는 조금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제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의 반등을 전망을 하셨고 또 후반으로 갈수록 그 상승폭이 좀 제한될 것이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셨습니다. 이 뉴스를 보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그 지난 주말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가스 공급을 중단했다고 하는데 이 추운 날 우크라이나 사람들 너무 추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천연가스 공급 중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이 결국 유럽 쪽에도 연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2006년에도 한번 그 공급 중단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러시아가 실제 그 유럽 쪽에 제공하고 있는 천연가스 수요의 한 4분의 1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80%가 우크라이나를 경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최근에 이게 정치적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루지아에 대한 침공과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그 여당 총수라든지 그리고 야당 그 총재 같은 경우 두 사람 모두가 친서방적인 인물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천연가스 공급 차단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을 조금 달성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실제로 그 1000입방메타당 그 제공하는 그 가격에 대해서 다른 이전에 어떤 CIS 국가들 가운데에서 러시아의 친러시아적인 국가들에 대해서는 한 1000달러 정도, 100달러 정도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거의 한 2배 정도의 가격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유럽 쪽의 그 천연가스 가격의 어떤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그 원유 선물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존의 어떤 하락세에서 일단은 최근에 그 중동 정세 불안이라든지 그리고 이 같은 천연가스 공급의 중단으로 인한 그 난방유 수요 증가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일목균형표를 보시게 되면 45달러 정도가 기준선이었는데 이 부분을 돌파한 상황이고요. 물론 뭐 이런 부분들이 장기화될 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한 50달러 중반 정도까지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중동 쪽 어떤 그 정치 불안이라고 하는 문제 자체는 장기화될 요인이기 때문에 기존의 그 유가의 하락 움직임 자체는 좀 주춤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간의 어떤 전면전 돌입에 대한 불안이 조금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라크가 실제적으로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한 부분을 보시면 알 수가 있듯이 그 시리아라든지 이란 등이 직접 이쪽 그 전쟁에 참여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오펙이라든지 러시아 쪽에서 어떤 단합을 통해서 유가를 갖다 안정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 유가의 하락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조금씩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외에도 이제 그 곡물 가격을 보시게 되면 대두선물 가격이 있습니다만 곡물도 최근에 그 반등을 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글로벌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유가라든지 곡물 가격 상승을 통해서 볼 경우에는 지나친 그 디플레이에 대한 우려 자체도 조금은 축소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래저래 참 그 많은 뉴스들이 있었던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또 주의 있게 지켜봐야 될 이벤트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그 1월 8일로 예정된 영란은행의 금리 인하입니다. 네. 이번 주에 발표될 11월 그 네이션와이드 주택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남은행은 약 한 50bp 이상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향후 1분기까지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유로존 같은 경우도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3개월 연속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1월 15일로 예정된 ECB 회의에서의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주말 파파데모스라고 하는 ECB 부총재 같은 경우는 ECB가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발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그 차트를 보시게 되면 미국의 고용지표입니다만 일단 실업률이 7%대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같은 경우도 약 10.3만 명이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말로 가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가의 상승세 자체는 조금 제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 며칠 전에는 그 미국의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예상보다는 좀 적었다라는 그런 소식이 또 호재로 작용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오는 9일날 발표될 미국의 고용지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향후 미국 국채 장기금리 하락을 제한할 만한 그런 또 요인들이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는 제로금리 정책이라든지 양적 완화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한 1년 정도는 금리가 그렇게 반등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반등을 한다고 했을 때 수급 문제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재정 적자 확대에 따른 장기채 수급 불안 문제하고 그리고 각 일본, 중국, 중동 국가들이 지금 현재 미국의 국채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국가들이 자금 회수 움직임을 보일 경우에는 국채 금리가 급반등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재정 확대에 따른 장기채 수급 불안 문제는 이미 여러 번 뉴스에서도 언급이 된 부분입니다만 향후 이제 그 경기 부양책을 도입을 하면서 약 1조 달러 이상의 어떤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도입할 것이기 때문에 재정 적자는 추가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이 금리 상승 요인으로 일단은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 대미 정권 투자 움직임의 변화 추이를 나타내는 차트인데 일단 영국 쪽 그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 자금 회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동 국가들은 미국에 바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안전한 왜냐하면 어떤 유사시에 자금 회수가 빨리 일어날 수 있는 유럽 국가들을 통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영국을 통한 경유한 자금 움직임을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영국 쪽에서 어떤 자금이 회수되고 있는 움직임을 확실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유가 급락 속에서 특히 두바이 같은 경우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각종 정부의 투자 자금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금융 위기도 좀 그쪽도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자금이 회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만일에 여기서 결국 유가가 추가적으로 급락을 한다는 부분 자체는 이 부분이 중동 국가의 어떤 금융 불안을 통해서 미국 국채 금리의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만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정치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국 국채에 대한 매도를 확대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이러한 그 지표 변화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삼성선물의 이모상 과장과 경제계를 둘러싼 상세한 이슈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반갑게도 나흘 연속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분석하기를 대규모 경기 부양책 그리고 또 정부에서 시도하는 강도 높은 구조 조정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그런 결과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순매수세를 당분간 그 기조 자체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도 함께 곁들였습니다. 이렇게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하면서 건실한 그 경제체로 바꿔가는 데는 외국인들이 볼 때도 우리 시장이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런 시장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센 경제현장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